목요일 가족 유한타증권의 유동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갑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 언젠가부터 우리 본부장님의 항상 안색을 살피면서 건강하신지 컨디션은 좋으신지. 아까 네. 오기 전에 제가 만나 뵀어요. 그래서 네, 항상 살피게 돼요. 네. 이제 다음 달이나부터 해서는 네. 시간 조정을 해서 네. 건강 관리 좀 더 하시기로 저하고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약한데 지워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그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작은 거 말고 좀 큰 거. 그러면 함께 좀 하실까요? 그러시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네. 모아서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부장님의 이렇게 에너지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네. 또 항상 준비해 오신 좋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인데 오늘 네. 가져오신 주제 보면 버블 이야기가 키워드로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네. 말씀하시는데 좀 포인트를 주신 걸까요? 어쨌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0월 말까지는 미국 투자 비중을 100%로 현금 다 소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제 벌써 한 3주 지났죠? 그 지난 3주 동안의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오늘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워낙 제가 요즘에 좀 방송이 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실 안 좋잖아요, 그죠? 좀 어떤 느낌인지를 우선은 그 보는 시각을 얘기를 하고 오늘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세 차례의 그 상승장이 금리 인상기에도 나타났었을 때 세 차례 중에서 어디랑 가장 비슷하냐라고 했었을 때 정확한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예, 계속 다른 방송들에서. 근데 오늘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닷컴 버블 시기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맞아요. 저도 이번 주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전기차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전기차만 달면 옛날엔 닷컴만 달으면 주가가 상승했는데 요즘 전기차만 다르면 물론 이제 그때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뒷배를 봐주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버티고 있어서 분명히 다른 건 있으나 다른 건 있지만 네.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요즘엔. 한국은 메타버스. 그렇죠. 네. 그다음에 NFT. 그렇죠. 저희 마침 화요일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선 빠르게 세 번의 그 예를 보고 지금 점점 왜 첫 번째랑 닮아가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시기, 2013년 말, 그죠? 그리고 또 그 금리를 인상하기 바로 전,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할 때의 시장을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하고 비슷할 거다. 10월 달까지의 시장이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이때가 7.5%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이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안 되기 시작했을 때 이만큼 올랐고 거의 37% S&P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 6개월 동안에 제법 큰 폭의 하락 거의 한 15% 이상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바닥부터 여기까지 62% 상승. 이게 이제 2015년 금리 인상 주기예요. 요때. 그런데 금리를 인상을 하지만 이만큼 올랐잖아요. 60%는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같이 좋으면 시장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였고 이때의 시기에 그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길었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방송하면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좀 세다. 지난 사이클보다는 그리고 좀 속도가 빠르다. 전에는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하는 데까지 2년 걸렸고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3년이나 걸렸고 총 다 합해서 5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거의 절반도 안 걸릴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속도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2022년 9월에서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전에 6개월 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 기간은 한 4, 5개월 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상승하느냐? 2024년 초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 사이클은 전 사이클보다 훨씬 짧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하고는 틀린 점을 얘기를 해야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클과 틀린 점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훨씬 더 높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보다는 훨씬 더 사이클이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올리는 시기와 타이밍이 훨씬 빨라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하고는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이거 말고 이 다음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2008년도 사이클. 이게 이제 산업재버블 사이클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때는 막 CRB 인덱스라고 해서 산업재 인덱스가 죄송합니다. 원자재 인덱스가 막 거의 뭐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막 $150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빨리 금리를 올렸어야 되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은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렸냐면 2년 만에 4% 넘게 올렸단 말이죠. 정말 빨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전 미 연준 위원이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 얼마 전에. 네. 네. 그래서 2년 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2년 동안에 2%는 당연히 올릴 거고 얼마까지 올릴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4%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정답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과 이런 산업재 버블이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이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을 51%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우려 때문에 8% 빠졌고 9% 빠졌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48%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좀 있으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내년 뭐 하반기라고 치면 네. 그럼 내년 하반기에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나스닥은 더 심했죠. 72% 올랐고 조정 그다음에 6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는 보면 어쨌든 시장이 금리 올리는 시기 때문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체 사이클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이때가 지금 시계열로 보면 되게 비슷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면 2003년, 2008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금리 인하 부양책을 실시하고 금리 인상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4개월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하냐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냐면 내년 3월이에요. 굉장히 빠르겠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계속 나온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한다면 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2022년 9월에 또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60%씩 올라간다. 그러면 언제 꼭지를 찍느냐? 2025년 9월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굉장히 긴 거잖아요, 사이클이. 그래서 이때하고 맞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기에는 유가가 꺾였어. 유가. 그렇죠? 어제 네. 그저 꺾였고 네.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네, 꺾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가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이클하고는 맞물리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때와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뭘? 신흥국 시장을, 한국 증시를. 이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내년도에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못 가고 약보합세로 가거나 약세로 가면서 근데 이제 경기는 괜찮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이 정말 제대로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때가 보시면 251% 올랐잖아요.
신흥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저때 한국의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부자자들이 속출했던 기간이죠. 주식으로 한번 부자가 나왔던 시기가 98년, 99년 IMF 이후 대상승장에서 한번 그랬고요. 이때 2002년부터 8년 사이에 제일 많은 주식 부자들이 탄생했던 시기예요. 요즘 뭐 소위 말하는 뭐 슈퍼게임 이런 분들이 다 저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가치주 위주의 투자였고 산업재 버블이었으니까 산업재 우리는 그때 차화정이었고 그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하고 비교하기에는 뭐 인플레이션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2004년부터 2008년 동안에 거의 뭐 5% 굉장히 높은 숫자 지금 5.5%대에서 지금 6.2%까지 쳤잖아요. 네.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이 더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좀 이때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숫자에서 쏠림 현상이 에너지와 자동차에 국한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인플레이션이랑 근원 인플레이션이 무슨 차이죠?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전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 중에서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거를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You're welcome.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를 보면 6.2%고 근원은 4.6% 훨씬 낮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차량을 빼버리면 또 훨씬 낮아지겠죠. 차량 숫자가 이러니까 9.8% 26.4%. 근데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게 저 차량이에요. 그 중국발 반도체 공급 부족이면 생각보다 쉽게 안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명히 지금쯤 풀렸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칩 공급이 네. 칩 쇼리지가 근데 계속 안 풀리는 게 결국은 중국 쪽에서 그 저가형 반도체예요. 고급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 그 스마트 키 같은 거 다 거기 칩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비싼 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어야지 빨리 저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건데 그 부분은 이상하게 중국에서 계속 미중 전쟁 때문인가? 나 너희들 안 줄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이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반도체 이슈에서 더 플러스 알파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또 있는 거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어쨌든 디젤 엔진은 사라질 거고 그리고 석유 에너지의 공급의 어떤 비중도 많이 줄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 그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쪽이나 차량 쪽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커질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각동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수는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 훅 꺼지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쉽사리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와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성장주 다 버리셔야죠. 다 버리는 건 아니지만 성장주 비중을 훨씬 작게 가져가야 되고 가치주 비중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든지 신흥국 주식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렇게 보여지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차 화정 쪽으로 투자를 왕창 늘리면 물론 차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전기차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가솔린 차와 디젤 차에 대한 전 관심은 거의 제로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때인데 네.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가 이 바로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리가 높게 치솟고 그죠? 우리나라의 그 하이힐드 쪽이 20%까지 치솟고 뭐 그런 현상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유동성을 안 풀었어요. 못 풀었죠. 오히려 긴축을 했죠. 예, 긴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IMF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페인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으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 그거를. 비슷한 긴축, 모습이죠.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긴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이힐드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지금 뭐 10몇 %씩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중국의 하이힐드가. 부동산 관련 채권들. 네. 네. 그러니까 그 보고 있으면 이게 약간의 비슷한 모습인데 어느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확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리고 IMF에서 자금 지원했고 우리나라도 풀고 등등등 하면서 이때부터 금리를 내린 이때부터 엄청나게 상승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요의주시하는 게 중국의 M2 증가율. 중국의 M2 증가율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다가 최근 2달, 3개월 동안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8.3%가 예상치였는데 지난 10월 달 숫자가 8.7%가 나왔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결국 중국이 이제 풀기 시작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난 게 아니면 미중 저기 정상회담? 그 영상회담을 하고 나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긴축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갖다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중국이 그래도 유동성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쭉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과열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닥한 버블 위주로 한 1% 올리고 났었을 때 이때가 이제 꼭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폭락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차트가 이런 모습인데 저는 언젠간 이게 올 거라 생각해요. 이 큰 하락장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은 다 왜 이러시나? 왜요? 앞전에도 지금 일부에서도. 우리나라 PBR 10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 나가셔가지고 아니 네. 지금 아니고 네. 지금 아니고 네. 예,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여기까지 54% 올랐고 빠졌다가 다시 26% 오르고 끝났어요. 이건 S&P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거의 뭐 미치다시피 했죠.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꼭지 금리 인상하기 전 꼭지까지 112% 올랐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 조정이 15%가 났고 그리고 나서 또 110%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때 잘 기억해 보시면 다 인터넷이었어요. 닷컴만 붙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아까 격동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만 붙으면 NFT만 붙으면 날아가는 모습.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쪽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럼 더 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요, 정답이. 근데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금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선물 보세요, 오늘도. 지금 나스닥이 0.6%, S&P는 0.3, 딱 절반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닷컴 버블 때하고 조금 다르죠. 이번 거는 진성이 있긴 있죠. 진성이 있으니까. 진성이 다 있어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간다고 계산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실적이 안 받쳐줬고 실적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총 걸린 시간이 2년이 안 돼요. 금리를 인하를 하고 상승을 하고 꼭지를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 안 돼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 오르고 조정받고 또 110% 올랐던 그 기간이 2년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은 그거에 한 3배 정도 된다. 속도가. 그러면 3배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 2022년 9월에서 11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조정이 일어나는 기간이 2023년 뭐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10%대 중반 조정.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을 하면 언제까지 상승을 하냐?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그래서 어쨌든 진성 고점을 만들어내는 시기는
이때보다는 훨씬 늦춰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꼭지도 굉장히 높을 거다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 초가 꼭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성이라는 거는 ROE로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시죠. 2022, 2023, 2024예요. 그럼 3년이죠. 네. 3년의 ROE를 더하면 돼요. 음. 그죠? ROE가 안 꺾인다고 계산한다면. 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매년. 그럼 얼마죠? 거의 7, 80% 오르는 거죠. S&P로 계산하면 20%대 미만. 그래도 20% 정도. 그러면 거기도 한 60%는 오르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그 정도 오르고 끝난다라는 거죠. 지금 대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간과 어떤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성장주 살래, 가치주 살래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었을 때 금리를 빠르게 안 올릴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 유가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일시적인 게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또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지니까 그럼 결국은 2025년 1월까지는 땡기자라는 거거든요. 중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조정폭이 20% 미만일 때는 미국 주식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닷컴 버블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이런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앞으로 100%도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결론은. 그래서 항상 성장주 한 60, 70% 정도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또 보여드렸던 게 약간 원자재 버블 사이클하고도 비슷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주 100%다 들고 가면 또 아닐 수 있으니 수익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60, 70% 성장주, 가치주를 3, 40%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섹터인데 제가 반도체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시죠? 한국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때 반도체 지수가 540% 올랐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한국은 뭐 한 마이너스 20%인가요? 각도기님? 네. 고점 대비해서? 오늘요? 예. 오늘까지 11%, 11%? 아, 별로. 뭐 그 네. 정도면. 당한 사람은 아픕니다. 왜, 아프죠. 네. 왜 미국에 계신 분이 우리 한국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그러셔요? 속 아파 죽겠는데. 지금 아니, 그러세요. 아픈 저 상처- 많은 아픔이 있으세요. 상처를 막 긁고 가시는데. 일본- 아니에요 많이 지금 아파하고 그러세요. 계세요. 네. 아까 저희 방송 찍을 때도 네네. 각도기님 방송 그때도 찍을 때도 아파하셨나요? 아니 우리는 네, 정말 진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왜 한국 여기서 시장은 자꾸 이러면 대립 안 관계를 된다. 만들려고 하시냐? 한국 시장 이러면 안 된다. 네네. 왜 이러냐 하고 한탄을 하고 왔어요. 그렇죠. 예, 제 좋은 날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애절한 거 아닙니까? 금방 좋아질 겁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금방 좋은 날 올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일단 또 공부 들어가 볼게요. 네, 본부장님.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앞으로 100%를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3만을 간다고 계산을 한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반도체는 그거의 2배일 거라는 거죠. 지금 속스가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 제가 숫자로 돌리는 모델상으로는 속스 인덱스가 100% 올라도 이상할 게 없고 150% 올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너무 세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실적이 좋아요. 정말 실적이 좋고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하면서 뭐 계속 하는 얘기가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반도체 지수를 전체 포트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랩 상품의 가장 공격적인 거는 30% 들고 간다. 반도체를. 아니 그러니까 저희 한국장에 계신 분들이 열받는 게 큰 틀에서 저렇게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시스템 반도체 쓰면 그래도 곁다리로 옆에 메모리 쓰거든요. 그럼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봐 우리만. 왜 20조나 안 좋게 안 본다니까 저는 안 아니, 좋게 봤다가 요거 넘어져. 넘어지.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유동없는 시비 방금 전 코너에서 20조나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 정말 사회자의 어떤 중립적 입장을 놓치고 알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삼전을 보유하고 있는 한 투자자로서 무슨 참고로 마음인지 저는 정말 알죠. 삼전 보유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저는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는 전혀 이제 저희가 권고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 마음이 좀 쓰라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와 함께 아니 다시 그러니까 왜 글로벌리의 그 상황과 왜 한국 상황을 이렇게 참 네. 구분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죽었느냐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죠. 그렇게 뜨겁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냉각된 친구들만 남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각도이님 네. 진짜 오늘 너무 속상하신데 그래도 공부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 네,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본부장님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괜찮으시죠? 아, 네.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은 분들보다는 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가 전망치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연말까지 83달러 그리고 1년 뒤까지는 90달러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게 지금 전망치인데 이렇게 밴드를 그어 보면은 요때만 그렇게 튀어 올랐고 나머지는 다 여기 꼭지 찍고 나서 안정적인 모습 보였다. 그러면 여기 꼭지 찍고 나서 저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리그 카운트 전에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거고 언제든지 생산을 늘리면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석유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빨리 살아날 수 없다? 죄송합니다. 누가 그래요 도대체? 예, 미국의 셰일가스 펌프 그건 잠근 거 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850개까지 금방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원하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기를 원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펙 보고 너 공급 늘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절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당연히 공급 늘리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게 올라갔을 경우에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일 거다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유가가 뚝 떨어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비축률을 풀 수도 있다. 뭐 어쨌든 만약에 일부러 안 풀고 있는 애들을 검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산업재 버블이던 이 IT 버블이던 결국은 버블이 일어나려면 과잉 투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과잉 투자의 숫자가 과거에도 보여줬듯이 매출액의 9% 수준이면 과열이에요. 아, 좋은 지표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올라가봤자 8%도 안 됐어. 2021년 올해가 네. 또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과열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병목 현상 때문에 뭐 과도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있고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정답이 없으나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캐펙스를 안 쓰고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그런 엄청난 과열 현상은 안 일어난다. 2008년 같이. 그렇다면 금리는 낮게 유지될 거다. 아무리 올려봤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미 연준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를 3% 4%까지 땡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2%까지는 땡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2%까지 땡긴다 하더라도 그건 낮은 금리다. 2%까지 올라갈 때까지 성장주가 더 좋다. 가치주보다. 네. 만약에 3% 4%까지 땡긴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2% 지금부터 기준으로. 2%까지 금리를 땡긴다 하더라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정말로 엄청난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까 중국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유동성을 확 풀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과거에 이런 닷컴 버블을 만들어서 쓰기 전 요 때도 제법 높았지만 네. 정말 높았던 때가 이게 고정자산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을 때. 그죠? 이때가 어쨌든 중국이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늘렸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공급 과잉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의 숫자를 보시면 다 25%대예요. 그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있으나 워낙 베이스가 커졌으니까 지금 7.3%란 말이죠. 예상치 7.9%보다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엄청난 원자재 수요와 어떤 산업 생산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시크리컬도 가는 거고, 그렇죠. 산업재 가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해야죠. 보고하면 되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되겠죠? 그냥 미국 성장주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다 지금. 시장은 계속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RB 인덱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금리를 아까 전에도 이건 보내드렸던 거지만 이게 빨리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금리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데도. 그래서 이 페이스대로 간다면 빨간 선 페이스대로 간다면 결국은 2023년, 2024년 돼야지 2.5%에 도달이고 네. 이때가 돼야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고 내년 말이 아니라 내후년 초 뭐 이 정도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후년 초 그러면 그걸 보더라도 또 성장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부분들 왜 아직까지도 닷컴 버블처럼 실체가 없는 상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원래 우리는 옛날에 이것만 봤거든요. 17.5%씩의 어떤 매출 증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매출 증가율만 봤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나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같이 있잖아요. 이익 증가율이 39%야. 더 높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저거 보고 이제 과잉 투자가 일어날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죠. 와,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설비 증설하면 더 많이 벌겠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위험은 저거 아닙니까? 이익 증가율이 너무 높아서 내년도 기고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만약에 배당을 왕창 해준 환경이라면 배당해줘서 ROE가 안 떨어지죠. 배당을 많이 해줘서 그냥 모수를 죽여버려. 자본을 없애버려. ROE 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한국도 좀 그렇게 해라. 제발 그렇게 해야죠. 아, 정말. 진짜. 저도 약간 위로 타임을 좀 이따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그런 생각을. 아니 주식부 장관 같은 거 없습니까? 주식부 장관 제가 주식부 장관 하면 저 다 배당 다 해. 유보 갖고 있지 마. 다 배당해. 박동희님. 주식 다 태워. 국민청원 한번 올려보세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확인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3분기가 저희가 들어갈 때 얘기했잖아요. 12.1%의 예상치였는데 실제로는 결과가 나왔는데 12.9%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CPI가 올라가는 것보다 PPI 올라가는 게 훨씬 높았기 때문에 마진이 박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박살났어요. 자, 이번에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 11.8% 들어가고 있어요. 박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떨어질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덜 떨어지면 11.8이 아니라 12%대만 나오더라도 장은 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실적이 이 영업 마진율보다 더 높게 나오면 그때 또 땡겨요. 미국 시장은. 그때가 꼭지일 수도 있어요. 단기 꼭지가.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으면 시장은 안 빠지는 거죠. 보시면 분기별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과거의 사이클 대비했는데 이게 빨간 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제가 요 조종을 보면서 이때가 2.5% 평균 빠졌으니까 과거 평균이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롱을 가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추세로 가면 계속 가야죠. 언제까지? 내년 1, 4분기 말까지. 그 다음에 2년 차로 보면 1, 4분기 말부터 3, 4분기 말까지 조정.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3세분기 말부터 또 땡겨요. 그때부터 제일 센 장이 옵니다. 3년차, 4년차가 제일 세거든요. 네. 엄청나게 센 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년도 2, 4분기부터는 조심하자. 그렇지만 3, 4분기 말 되면 또 다시 풀로 가자. 이 전략이에요. 지금은.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게 소설 쓰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얼마나 땡기느냐에 따라서요. 만약에 지금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많이 안 땡겼어. 그러면 그 조정이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을 상승하려면 근데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게 소매 판매 숫자도 그렇고 산업 생산도 그렇고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경기는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종목들이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네. ETF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그러면 진짜 걱정해야 되냐. 우리가 가장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13개 종목들, 성장주들, 퀄컴, AMD, 준비디오 쭉 있잖아요. 이게 전체의 상승 여력이 지금 보면 28.7%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숫자가 0으로 가면 또는 이 숫자가 S&P 500의 상승 여력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성장주 비중을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대표 성장주 13개 종목의 상승 여력이 나스닥의 상승 여력과 비슷하고 S&P 500보다 훨씬 높고 다우보다도 더 높으면 아직까지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퀄컴과 AMD가 지금 계속 좋은 주가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가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실적 발표하고 지금 시간에서 8%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제대로 내년 2월까지 성장주 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던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가 옛날부터 이제부터는 조심해야지 하고 배운 거 하나가 항상 먼저 얘기하다가 큰일 났거든요. 숫자가 꺾였어. 경기 숫자가 꺾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경기 숫자가 꺾였기 때문에 실적이 꺾일 거야.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큰 하락장이 온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유동성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땡기는 거죠. 얼마나? 1년 반이나 더. 그죠? 아, 그때 곤욕스러우셨겠네요. 곤욕스러웠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확인했었으면 돼요. 그때가 어깨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승 추세였으니까. 그럼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또 머리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근데 어깨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올라갔을 때 던지는 게 아니라 꺾여 내려왔어. 내려왔다가 다시 어깨에 한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던지면 되는 거죠. 그건 이미 꼭지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던지는 전략이죠. 왜냐면 아직 꼭지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냥 바로 꺾이진 않아요. 한 번에 어깨를 만들고 빠져요. 그럼 다행입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리인지 어깨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남들보다 잘났어. 나 먼저 던져놓을게. 근데 막 혼자 갈 때도 있죠. 쭉쭉쭉. 그게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100% 나스닥과 성장주 위주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 성장주 위주에 들고 있는데 현금은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현금을 가져오겠죠. 시간이 점점 내년 2월에 가까워질수록 또한 꼭지를 찍고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인프라인데 어쨌든 인프라 법안이 통과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S&P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ETF 위주로서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가 얘기해드렸고 유가는 빠질 거든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5% 정도는 들고 와야 된다. 그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네.
캄스톡 리소스스, 대번 에너지, 코노코필립스, 또 ETF.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재. 소비재. 예, 소비재에서는 대표적인 ETF가 XLP, 그다음에 BDC, BCR. BCR. 예, 봐 보시면 상승 여력이 제법 높다. 네.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 네. 저는 아직도 계속 고. 아직도 고라는 의견이시고. 헤드앤숄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꼭지가 아닐 것 같아요. 아직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바라는 모습은 선진국이 지금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흥국은 상승 여력이 계속 높게 나와요. 네.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좀 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년 2, 3월에 꼭지를 찍고 미국이 약 한 10% 정도의 조정을 한 6개월 정도 받는다면 그때 달러가 약간 약세 부분을 보여준다면 이때 신흥국이 제법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뭘로 판단하면 되냐? 달러 인덱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오면 그건 어려워요. 지금 같은 모습이 뭐죠? 달러가 자꾸 찔끔찔끔 강세로 가. 근데 그게 아니라 찔끔찔끔 약세로 가면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건 신흥국도 해볼만 하겠네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네. 잘 줄기차게 머릿속에 달려왔습니다. 넣어야겠어요. 네.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아, 매주 나오시니까요. 네. 네. 살짝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살짝 잊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이게 주에 또 또 나오시니까. 이게 또 머릿속에 잘 혹시 집어넣지 또 않으면 해외 주식 파신 건 아니겠죠? 저는 잘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있죠. 근데 저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궁금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전 잘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네. 오늘 2부 이제 슬슬 네.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좀 진도 나가시느라 못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본부장님? 아무튼 이런 힘든 시기에 네. 어쨌든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도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아 내가 펀드멘탈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펀드멘탈대로 가네. 그래서 나 믿을 게 있네. 근데 한국은 지금 펀드멘탈대로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을 삼으시려면 해외 주식 투자는 조금이라도 꼭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먼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아주 장기적인 투자의 멘탈을 가질 수 있고 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저에게도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목요일 가족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